시사 토크쇼 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이 백지화 논란으로 이제는 책임 공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토부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주말 사이 나온 정치권 소식, 또 주목해야 할 이슈들 일석이조에서 분석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들은 잇따라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은 국제본부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부 한입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 월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도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정호 연구원도 좀 섭하고 덥기도 하고 그렇죠. 예. 좀 밤마다 네. 습도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얼굴은 푹 잔 얼굴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봉우 연구원은 요즘 같은 날씨에는 우산을 그냥 하나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새 또 비가 오는 양상이 네.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엄청 많이 왔다가 또 비구름이 딴 데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양상이라서 우산을 이런 장마 기간에는 챙겨 다니시는 게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이고요. 어제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장마비가 오고 있는데 오늘도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오늘 사실 어제 비가 꽤 많이 왔었고요. 네. 오늘도 오전까지 경기 동부, 강원 내륙, 충북, 전남, 경북 북부 내륙에 돌풍을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에서 60mm씩 내렸습니다. 또 이례적인 7월 우박도 일부 지역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네. 지금 호우특보는 대부분 지역에서는 해제가 됐는데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지금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기상청이 전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도 이렇게 소낙비처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네. 소강 상태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이게 비가 이번 주에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내 이어질 거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어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지성 폭우 계속 내렸을 때 이게 특히 우리가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침수가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더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박정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양상이 이번 주 내내 계속된다는 예보거든요. 네. 지금 내일과 모레에 이 비를 많이 뿌리는 정체전선이 한반도에 형성이 돼서 이게 13일부터는 남북으로 오갈 것이라는 지금 예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소강 상태가 있다고 해서 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그 많은 비를 짧은 시간에 뿌리는 비구름이 우리 지역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부지방의 경우 지금 17일까지 매일 비 예보가 되어 있다 그러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는 이번 주에 하루 이틀 정도만 제외하고 비 예보가 있다 그러니까 역시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난달 말에 이미 피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네. 특히 지난달 말에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를 뿌렸는데 남부지방에 역대 5위급이다 또는 역대 3위 수준의 강수량이 내렸다 이런 지금 보도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이미 우리가 시사본부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얼마 전에 겪었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지자체와 당국이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KBS에서 전해드리는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특히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포항에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빨리 주변 관계기관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은 이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모아졌는데 바로 라파
그로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한했고 어제 출국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에 뭐 여기저기서 신뢰성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한국을 비롯한 반대 여론이 높은 나라들을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직접 방문해서 의구심 해소를 위한 소통에 나섰다, 뭐 이런 취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근데 일정 시작부터 험난했는데 그로시 총장이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도착했다가 2시간 넘게 나오질 못했어요. 예? 공항에서. 그러니까 1층 귀빈용 출구 통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 수십 명의 시위대가 격렬한 시위를 벌이면서 뭐 그로시 총장을 향해 뭐 고호 뭐 이렇게 외치는 소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해양 방류에 대한 비판 이런 목소리도 있으면서 못 나왔다가 뭐 2층 다른 출구 나가려다가 또 거기 시위대가 몰려들면서 못 나가고, 뭐 사실 뭐 추격전 벌이는 그런 양상도 있다가 나중에 자정을 넘어서야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네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반대 여론이 높다, 이거 좀 네. 보여줄 수 있는 한 단면이 된 것 같고요. 예정된 일정은 소화를 했습니다. 그저께 8일 주말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차례로 만나서 이번에 IAEA가 발표한 종합보고서의 과학기술적 검토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유국희 위원장이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IAEA의 지속적인 검증과 함께 한국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계속적 참여를 좀 요청을 했고, 이 그로시 총장은 그게 가능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하겠다,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일정이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의 만남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답이 오고 갈까 궁금했었거든요. 국회에서 1시간 35분 정도 만났습니다. 1시간 정도는 공개적인 모두 발언이 쭉 이어졌고 의원들과 그로시 총장 간에, 나머지 시간에 비공개 면담이 있었는데, 뭐 정리를 해보자면 일본 편향적 검증이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을 했고, 네. 사실 이 의원들이 그로시 총장 앞에서 강하게 비판한 거잖아요. 그로시 총장이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거나 뭐 한숨을 쉬는 모습도 포착이 돼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네. 모습이 많이 포착되긴 했어요. 당황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일 거라고는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들 하나하나 짚고 나니까 그 IAEA 보고서 내용 자체도 제대로 검증이 안 됐다는 걸 지적하다 보니까 이런 당황한 모습도 드러냈고, 또 국회 본청 밖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 항의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면담장 안에, 그러니까 국회 본청에서 만나서 그 본청 회의실 밖에 또 시민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로시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대안 검토를 요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제기구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오염수를 검증해야 한다, 이런 제안에는 그로시 총장이 공감을 표시했는데요. 뭐 그 이후에 IAEA 찾아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 14개 정도 그로시 총장이 민주당의 질문에 대해 답한 답변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오갔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호 연구원, 민주당과 논의한 내용이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 또 여당과 만났고 또 민주당과도 일정 소했는데 대체로 우리의 궁금증들은 답변을 받았고 좀 해소가 됐습니까? 그게 잘 안 됐다는 게 이번 그로시 총장의 방문에 제기되는 가장 큰 비판인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8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의 만남 자체도 사실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오갈 것으로 네. 예상이 됐어요. IAEA의 보고서나 우리 측의 보고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서로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국제원자력기구나 한국과 같은 인접국이 추후에 뭘 더 해야 된다, 이 추후에 남은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측에서는 질문이 좀 많을 거 아닙니까? 방류가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이런 측에서 조금 이 측면에서 얘기가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유국희 위원장과의 면담이 30분에 그쳤어요. 그래서 서로 할 말하고 그냥 끝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의 면담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은 특히 더 지금 비판과 질문이 더 많으니까 역시 좀 이렇게 공방이 오가지 않겠냐, 논쟁이 벌어지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보다는 이게 양측의 모두 발언만 55분하고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두 발언만
답변만 이렇게 길게 했다는 건 서로 내 할 말하고 사실 면담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에 답변이 됐느냐 이런 뭐 아까 박종희 기자님도 잠깐 대안 부분에서 방류 말고 다른 대안 부분에서 사실 답변이 좀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위성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이 해양 방류 관련된 국제적 안전 지침들 또는 협약들을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을 안 한 거 아니냐. 이 유엔 해양법에 대한 검토도 보고서 안에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그로스 총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제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는 여지는 있지만 그로스 총장이 계속해서 이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검증됐다 그리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 똑같은 말만 사실상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 좀 반복하고 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론 인터뷰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언론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수 나도 당연히 마실 수 있다. 수용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이게 굉장히 정치화돼 버린 발언이라서 마실 수 있냐 없냐가 이 발언을 이제 누가 또 질문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긴 네. 합니다만은 마실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고 또 이 해류의 그런 질문 자체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죠. 해류의 영향 때문에 걱정이 많다 얘기했더니 아니 물이 위험해야 방류를 했을 때 해류를 따지는데 물이 안전하니까 해류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해류에 따른 장기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사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결론이 나온 상태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논란거리인데 국제원자력기구의 수장이 검증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해버리면서 이것도 약간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한데 혹시 그 보고서에 이 내용이 완전히 모든 것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런 문구도 그 있었죠. 질문에 대해서 뭔가 답변한 게 있습니까? 일단 제가 봤던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없었고 예. 결국엔 이게 기자회견,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취재진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거 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본에서는 기자회견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공개 기자회견이 없고 5개 언론사만 콕 집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긍정적인 여론을 좀 만들 수 있는 언론사 위주로 인터뷰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일본의 그런 주장을 설득하기 위한 그 정도의 역할만 그로시 총장이 하고 간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사본부에 출연했더라면 궁금증을 다 풀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양평으로 가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결정 이후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MBC와 CBS 라디오에 출연한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 양평 당협위원장, 민주당의 최재관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말 이것은 지역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고 지역위원장이고 여기 원래 토박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의식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한 거고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그것이 김건희 여사의 이익을 준다. 그러면 그 옆으로 바꿀 수도 있는 강상면을 아니고는 갈 수가 없어요. 와보시면은. 지금 저 이제 원안으로 가자. 변경 전에 원안으로 가자고 주장하신 분들은 단식 농성 중이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군청에서는 변경안으로 가자라고 또 주민들을 모으고 집회를 하고 양평이 두 쪽이 났습니다. 만약에 일안으로 양서 종점에 강화이시를 만들어주면 당장 싸움이 중단되고 바로 축제로 갑니다. 돈도 절약되고. 다만 그렇다면 대통령 땅에 이익은 없겠지요. 자, 정반대되는 이야기인데 누가 좀 정리를 해주시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김성교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노선이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이 됐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견 수렴됐고 강상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최재관 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안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게 예타를 통과하는 것이고 경제성이 더 있는 것이고 원래 이 노선의 목적 그러니까 교통량 분산을 포함해가지고 교통을 원활하게 한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두물머리 얼마나 주말마다 정체가 되고 있냐. 그런 면에 볼 때는 원안이 더 경제성과 사업성 그리고 주민들의 편을 위해 맞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서로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재관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양평 군민들의 이제 의견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눠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원안일 때는
이 강상면으로 바꾸자 아니면 다른 걸로 하자 이런 얘기가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신 뭐 이 강화 IC 그러니까 양평에 나올 수 있는 인터체인지 나들목 하나는 필요하다라는 게 민주당 뭐 위원장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양평군에 건의했다는 내용이고 그것 빼고는 노선을 바꾸자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사안이 불거지고 나서 오히려 양평군이 좀 쪼개지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지금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여전히 백지화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심지어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주말간 입장이 나왔는데 네. 백지화 상태를 일단 여지는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국민의힘과 원희룡 장관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민주당이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심지어는 책임자를 문책하면은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7일 괴담 살포에 일조한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해서 문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원희룡 장관도 책임지는 사과가 민주당에서 나온다면 저희가 그때는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다. 역시 민주당이 사과하면 재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대통령실도 7일에 야당이 사업에 대한 정쟁화를 멈추고 지역 주민과 지자체 중지를 모아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면 재추진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바로 백지화 선언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잠깐만요. 민주당이 사과하면 재추진한다는 이야기는 변경된 아닌 강상면으로 재추진한다는 의미입니까?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이제 대안에 대해서 또는 원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았고 민주당이 만약에 사과를 하면 여야 국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재추진될 수 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았고 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김성규 전 의원 얘기도 나왔지만 주민 의견 수렴해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강상면 아니면은 고속도로가 안 된다는 사실 입장을 취하고 있죠. 자, 강상면 이 중점이 아니면. 대목에서 양평을 잘 알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요거 짧게 하나만 좀 짚고 우리가 또 잠깐 교통정보 듣고 와서 더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성교 이 여주 양평 당협위원장은 강상면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강상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그대로 바뀐 안대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주장은 뭐냐면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 이것 때문에 이걸 이제 말릴 수가 없어서 이 사업 그러면은 이제 백지하고 다음 정부에서 하든지 그때 논의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는 있는데 네. 강상면으로 갈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민주당이 날파리 선동을 해서 더 못하겠다 이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네. 이게 강상면으로 바뀐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 쪽 그리고 양평군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양평 군수를 포함해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 강상면이 더 지금 보면은 교통량도 더 많이 포용할 수 있고 또 교량도 더 적게 건설하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 더 어떻게 보면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안이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예타를 통과했던 양서면 안과 강상면 안 과연 어떤 게 정말 경제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지 이거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그런 절차를 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저것 좀 따져야 될 부분들은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궁금해지고 따져야 할 게 많네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성미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곳곳에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인데요. 상일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1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천안 삼거리 휴게소 부근 2차로에 철재료가 떨어져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이후 수월하다가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 사이로 정체됩니다.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사이 막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대천휴게소 부근입니다. 1, 2차로에 낙하물이 있어서 앞을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일찍분기점부터는 금천까지 3km 구간 정체입니다. 목포 방향으로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속도가 안 나고요.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으로는 불로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차로 통제하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계나들목에서 군위분기점 구간 영천 방향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우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하는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으니까요. 팩트 확인차 계속 질문을 드립니다. 아직 여야 우리가 어느 쪽에 의견에 무게를 싣는 건 아니고요. 자, 이 질문도 지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강상면이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됐고 백지화가 된 것인데, 이 고속도로의 원안 노선 종점, 그러니까 양서면입니다. 네.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구수 일가의 땅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뭔가 의혹과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자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종점 원안인 양서면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정동균 전 군수와 일가 친척들의 총 14개 필지, 약 3,051평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양서면 일대에 드러났다.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의혹제기 논리대로라면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서 문제라면, 그럼 원안 종점인 양서면도 정동균 전 군수 일가의 땅이 있으니 그럼 양서면 종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온 한 가지만 것이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양서면으로 원안 결정될 때 당시 양평군수가 정동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양서면 종점은 이 사업 추진이 한 15년 동안 됐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사업 추진되는 내내 작년 7월에 이제 양평군이 3개 안을 제시했다고 지금 국토부가 밝혔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양서면 종점이 크게 이제 흔들린 적은 없기 때문에 네. 꾸준히 일관적으로 양서면 종점으로 논의가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두물머리 근처에 6번 국도 교통량 해소가 일단 최우선 목표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보도가 나와서 국민의힘에서 오늘 오전에 아주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김성규 전 의원 얘기도 들어봤지만 강하 IC를 이 정동균 구수가 또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지금 정동균 구수는 강하 IC를 만들어서 양서면 종점으로 가자는 것이었지 종점 노선을 바꾼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성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강하 IC에도 김부겸 전 총리 등 여러 명의 그 이제 정치인들이 땅을 사서 살고 있다,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이게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다는 땅이 일부가 지목 변경이 됐어요. 원래 네. 임야는 개발을 못 하는데 지목 변경을 해줘가지고 형질 변경을 그렇습니다. 용도 변경이 되는 거죠. 예, 용도 변경을 해줘가지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들도 임야를 사서 용도 변경해서 집 짓고 살고 있는 것이다, 강하 IC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강하 IC 설치를 요구한 정동균 구수 그럼 또 문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약간 진흙탕 싸움이 될 뿐더러 지금 상황이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의혹 해소나 또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어떤 재추진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땅이 있어서 문제다라고 해버리면 원래 의혹이 나왔던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으니 문제다라는 것도 사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문제니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냐,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우리가 좀 다른 주제를 다뤄야 돼서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박원석 전 의원과 김준일 수석 에디터 일석이조일 때 더 좀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새마을 자금 이탈 상당히 우려가 됐고 뱅커런 우려가 있었는데, 정부가 예금 적금을 다시 재복귀를 해도 된다. 네. 또 예금까지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상당히 또 이탈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 7일 금요일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전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날인 목요일보다 1조 원가량 인출 규모가 줄었다고 합니다. 일단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거 믿어달라, 안심해도 좋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밝히면서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이 지난 7일 하루에만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가 3천 건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네. 국민들 좀 안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상당히 부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좀 네. 봉합이 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 심리가 아직 남아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정부와 새마을금고가 이런 심리 다시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총력 대응하겠다라는 거고요.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 밀착형 또 오프라인 고객이 많은
이 관계형 금융 이런 새마을금고의 특징을 활용해서 지역 직원들이 뭐 지역사회 각종 행사나 모임 등을 찾아다니면서 예적금, 원금, 이자 보장 내용이나 중도해지 손해 이런 것들 그게 없다. 적극 알리겠다. 이런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적금 가입자는 조금 안심을 하는데 새마을금고 위기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부실이 제2금융권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마을금고가 좀 위기가 아니냐는 이 지적이 나왔던 이유가 연체율 급등이었고 그렇죠. 이 연체율 급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관련이죠. 그렇습니다. 문제 그 연체율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 좀 위험한 좀 부실한 이 부동산 개발 사업,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준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행과 보험 등은 선순위 또는 시공사가 굉장히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그러니까 PF를 하더라도 굉장히 안전한 PF, 돈을 돌려받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 PF에 은행과 보험들은 그동안 투자를 해왔는데 문제는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은 그거보다는 조금 위험하지만 이제 수익이 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한 물량들을 주로 좀 공격적인 대출을 그렇습니다. 했다. 그런 대출을 해왔기 때문에 역시 그 중에 하나인 이 새마을금고 역시 여전히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최근에 또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려가 남아 있고 만약에 그 부동산 PF 부실이 진짜로 터진다면 지금 정부가 열심히 대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쇄적인 위기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긴장감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게 새마을금고가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행안부가 지금 금융위와 협의해서 감독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새마을금고법에. 근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불거지고 하니까 이제 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농협, 신협, 수협 이런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지만은 새마을금고만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아, 그것도 좀 우리가 잘 몰랐을 수도 있는 사안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몇 년 전에도 이걸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감독을 이런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가 됐었는데 이게 잘 논의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서민금융 기능이 있는 새마을금고인데 이런 기능이 위축될 수가 있다. 잘못하면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안 됐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이 돈, 자산 운영 이게 가능하게 감독 기관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아마 법안 지금 다 발의돼 가지고요.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또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한 어떤 진행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리징수는 수신료 납부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분리징수가 될 뿐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차 말씀드리고요. 자,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만 남겨두고 있는데 자, 야당은 결합징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그럼 정반대네요. 그렇습니다. 분리징수와 반대인 총합징수의 개념을 가지는 결합징수를 야당이 발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7월 7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결합징수를 아예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써놓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것인데요. 이게 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지금 현행 방송법에는 KBS 재원을 수신료로 한다는 조항, TV 수상기가 있는 가구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그리고 KBS가 수신료 징수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요. 구체적인 징수 방식은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방통위가 이 시행령을 바꿈으로써 굳이 방송법은 안 건드리더라도 KBS의 어떤 재원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게 이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시행령이 상위법에 이렇게 국회 논의나 사회 공론화를 우회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아예 방송법에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방송법에 결합징수 원칙을 명시를 하자라는 취지로 이번에 7월 7일에 발의를 한 것인데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거에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할 때 오히려 민주당이 분리징수를 하자 그랬었다. 야당일 때는. 과거에는 그렇게 분리징수로 하자고 방송법을 발의하더니 이번에는 왜 결합징수로 발의를 하느냐. 역시 KBS가 이제 정치적으로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는 분리징수를 하자 그러고 내 편이면 지켜주자는 건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가 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가서 이제 외국의 공영방송에 관련된 이야기를 혹시 들을지도 모르겠고 또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는 KBS의 수신료보다도 더 많은 수신료를 받거든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올라온 것을 이건 좀 지나치다. 분리징수는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걸 취합한 여론에 네. 따라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결정도 아마 지금 예정된 대로 수순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봤고 차관회의도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이게 뒤집혀지거나 그럴 가능성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리징수에 대해서 김효재 위원장 대행이 시행령 의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분리징수에 대한 태도는 좀 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KBS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분리징수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아니면은 내 편이라 생각되면 결합징수로 지켜주자는 건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 2014년부터 2021년 1월까지 발의된 분리징수 법안을 보면요 총 7건인데 민주당이 2건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5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KBS가 좀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주로 야당일 때겠죠. 네. 주로 야당일 때 분리징수로 좀 압박하고자 했던 거에는 사실 여야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7건의 분리징수 법안이 발의됐을 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에 상관없이 항상 반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역시 주무 부처로서 부처는 네네. 아니고 이제 위원회지만 이 수신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별 부담금으로서 헌법재판소도 그리고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수신료 납부 의무에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결합징수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이 공적 재원을 위해서 공적 자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특별 부담금이니까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판례도 있고 징수하려고 하는데 그 징수율이 워낙 낮아서 재원 처리에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자 1994년 당시 홍두표 사장 시절에 이게 통합징수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역사도 언급하고 또 만약에 분리징수를 하면은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KBS와 그 계약 당사자 주로 한전이죠. 한전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근 한 8년 동안 항상 반대를 해왔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도 NHK 이 수신료 징수원의 고달픈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소설 속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 소개해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또 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1666님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홍보를 위해 가게에 배종찬의 시사본부 틀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가게 물건 잘 팔릴 겁니다. 6925님 노래 가사처럼 정말 묻고 싶네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 테스 형 네, 답은 못 드리지만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나훈아의 테스 형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태세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태세야
당신을 알라면 총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애쓰연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보통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 같은 표현을 하지요. 이 경우에 먼 발치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이란 뜻의 고유어고요. 대개 시야에는 들어오지만 서로 대화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나도 그 사람을 먼 발치로 한번 본 적이 있어. 그 애는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먼 발치에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 발치란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음식점에서 우연히 만난 그 남자는 아내와 먼 발치 되는 사람이었다. 이 경우에 먼 발치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때는 주로 동사 되다와 함께 쓰여서 먼 인척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릅니다. 또 참고로 먼 발치에서 뒤에 있는 발치의 기본 의미는 누워있거나 다리를 뻗고 있을 때 발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누웠을 때 머리 부근을 뜻하는 말은 머리맡입니다. 그리고 발치란 말에는 발이 있는 쪽이란 뜻도 있고요. 한 가지 더, 침대 발치처럼 사물의 꼬리나 아래쪽이 되는 끝부분이란 뜻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중부와 호남, 경북 위주로 20에서 많게는 100mm의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역적인 강수량의 차가 컸습니다. 이제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낙성 비의 형태로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량 되겠고요. 중부와 경북 많은 곳은 60mm 이상 오겠습니다. 초복인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 30에서 80mm 정도, 중부 내륙으로는 많게는 100mm 가까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제주로는 내일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강풍주의보 남은 지역이 흑산도, 홍도, 부안, 군산 등인데 이들 지역에선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과 모레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31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일부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에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되겠습니다. 당분간 밤사이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9도, 대구 33도, 광주 3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해 먼바다 물결이 높게 일면서 폭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0.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 내용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현재 상태에서 섭취해도 괜찮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오염수 저지 야당 의원단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전을 위해 오늘 일본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여당 측은 무턱대고 반대하는 태도를 벌이라며 이번 야당 의원들의 방일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결정에 따른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고속도로 백지화는 국정농단이라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 사무처에 대해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간호사 등이 가입한 보건의료 노조가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늘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네. 동해안에 네. 상어가 출현했다. 네. 이것도 뭐 해수욕장을 또 여름이니까 가긴 가야 되겠지만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항상 여름 때 그 해파리도 걱정되고요. 네. 네, 요즘 백상아리도 나타난다고 하니까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저는 하여튼 무슨 상어를 연상케 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안심을 하는데 네. 각별히 좀 그러고 조심을. 보니 헤어스타일이 좀 상어 스타일이십니다. 네, 자제해 네. 주시고요. 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신분증 잃어버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분실된 면허증을 이용해서 신분을 속여 네. 취업까지 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게 KBS 보도인데요.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거예요. 네. 미성년자들이 당신 면허증으로 차를 빌렸다가 사고를 냈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면허증을 도용당했다는 걸 입증을 해서 어떻게 좀 넘어갔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후로 2년 뒤에 이번에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 이런 통보를 받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배달 대행업으로 2,800여만 원을 추가로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무직으로 한 회사만 쭉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강보험에 기록에 남은 업체에 연락을 해봤더니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수소문 끝에 그곳에서 일했다는 직원과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웬 20대 남성이 이 A씨 신분으로 실제로 취업을 해서 일까지 했던 거였고 동료들에게는 이 신분증의 주인 A씨인 것처럼 생활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신분증 주인 이름 뭐 종찬아 이렇게 부르면 네. 되게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볼 정도였다고 하는 정겨운 거예요. 이름이네요. 네. 그 신분증을 도용한 사람 B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들어갔는데 근데 이 A씨는 여전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 신고에 대해서 아직도 일일이 소명 작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드러났지만 어느 정도까지 또 도용을 당했고 그러네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조차 전부를 네. 다 알 수도 없는 거네요. 네, 이렇게 동료들한테도 그 사람 이름으로 살 정도였으면 어디서 또 내 이름으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3년간 분실된 신분증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2개만 따졌을 때 약 665만 개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분실 신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현실적으로 뭐 자주 잃어버리기는 쉬운데 주민등록증 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은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는 뭐 잃어버렸다 하면은 바로 분실 신고를 하고 재급을 받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업장 같은데 가게 같은 데서는 뭐 일일이 인증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거죠. 무엇보다도 여튼 뭐 분실하지 않고 도용이 되는 건 몰라도 그건 뭐 어떻게 뭐 손을 써보지도 못하는데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좀 더 기울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이돌 그룹 팬사인회에서 팬들을 대상으로 속옷 수색 작업을 벌였다는 주장이 되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소속사는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지난 8일에 서울 동작구에서 열린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 현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주최 측인 위버스가 그 일부 팬들을 대상으로 신체 수색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인회에 참석한 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가수한테로 가야 되잖아요. 사인을 받으려면. 근데 여성 직원이 그 전에 와서 가슴 사이와 밑을 누르고 위에도 누르고 뭐 훑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저기 만지고 찌르고 성추행했다. 또 심지어 옷을 올려서 확인한 경우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옷을 올리긴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가 속옷 검사 당하는 걸 봤고 너무 수치스러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트위터에는 그 몸수색당해서 불쾌했다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고 뭐 실시간 키워드로는 불가촉 천민 뭐 이런 단어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무슨 뜻인가요? 뭐 자조적으로 이제 비하하는 얘기인 거죠. 팬들이 불가촉 천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지적이 미성년자 팬들도 있는데 공지도 없이 이런 일을 당한 건 인생의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돌아와서 트위터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는가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팬사인회에 입장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추첨제고 비쌉니다. 이게 그룹의 인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최소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도 쓰고 추첨이 겨우 돼서 들어가는 건데 이 소속사에 퇴장시킬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뭐가 뭐 이렇게 전자기기를 수색한다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카메라가 나왔다 이러면은 또 바로 퇴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면 퇴장당할까 말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주최 측인 위버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소속사인 하이브 측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누리꾼들은 팬들 속옷 검사까지 할 정도로 못 믿으면 엔터 사업 접어라. 우리 엄마도 안 만지는 내 가슴을 만지다니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져가면서 금속 탐지기 하나 살 돈이 없냐 등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신체 검사까지도 했다라고 인식이 될 정도면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AI가 종국에는 결국에는 인간의 자리를 빼앗을 거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급기야 AI가 직접 우리는 인간의 일자리를 안 훔친다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고 있다는데 이게 AI가 이렇게 사람을 설득할 정도면 더 무서워지는데요. 네, 죄송한데 요즘은 AI도 그런 말투는 안 쓴 것 같아요. 더 자연스럽게. 내용도 우리는 인간의 일자리를 안 훔친다 안 할 것 아닙니까? 같아요. 네, 자제하겠습니다.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최초로 AI 로봇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에 UN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 9대를 공개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이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로봇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인간들의 심기를 달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라는 로봇은 우리는 인간과 함께 보조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고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이다라는 로봇은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 아메카라는 로봇은 제작자에게 반항할 의도가 없다. 현재 상황에 나는 매우 만족하고 항상 여러분에게 정직하고 진실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잠깐만요. 이게 네. 로봇이 한 대답이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됐고 이제 제작자가 어떻게 입력값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그게 중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9대를 공개를 했는데 9명이라고 해야 되나? 9대. 네, 로봇 9대를. 네, 9대를 공개를 했는데 모두가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비위에 맞게 대답한 건 아니에요. 한 로봇은 그 소피아라는 로봇인데 네. 로봇이 인간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을 했는데 예. 여기서 또 제작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발언을 수정하고 말을 바꿉니다. 효과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로봇의 진심이 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로봇도 로봇 연기가 아니네요. 그럼요. 예. 네.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요. 비가 한 번 오면 무서울 정도로 쏟아지고 있고 또 장마인가 싶더니 비가 그치고 종잡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열대성 기후, 열대지방에서는 뭐 스콜이라고도 이야기를 네. 하는 것 같고 긴 시간 사용을 해봤더니 장마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다른 용어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네요. 네, 이 장마라는 말이 최소 500년은 이 말을 썼다고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우리가 장마라고 생각하면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근데 뭐 다들 느끼시다시피 그 패턴이 확연히 바뀌고 있잖아요. 네. 저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비가 쏟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근 20년간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 빈도가 과거 20년 그러니까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장마가 이제 다 끝났다 싶은 8월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작년에 큰 피해를 입혔던 폭우도 8월 초에 장마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때 무렵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상청에서도 2008년부터는 공식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을 따로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장마철이랄 것 없이 수시로 막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제는 그럼 장마라는 말을 퇴출시켜야 된다. 다른 용어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학계 일각에서는 우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뭐 스콜 얘기도 있고. 네. 그렇군요. 어떤 좀 적합한 좀 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짧게 하나 더 내용을 네. 알아볼까요? 이색 알바는 언제나 이제 사람들의 흥미를 많이 네. 끕니다. 아기 판다 푸바오의 매니저를 뽑는 아르바이트에 무려 10,0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려서 수천 대 1회 경쟁률을 기록했다면서요? 네, 이 푸바오 매니저 자리가 단기 알바인데 3명 뽑는데 13,62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무려 4,540대 1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 네. 주 업무는 뭐냐면 푸바오가 곧 있으면 생일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고 이 푸바오 할아버지라고 알려진 강철원 사육사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급이 되게 세더라고요. 1시간 동안 근무하고 일당을 50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거는 돈도 돈이고 뭐 단기 알바 하루면 끝낼 수 있는 꿀알바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내년에 이 푸바오를 다시 중국으로 보내야 된다. 그럼 이 아르바이트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요거는 용인 에버랜드에 판다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판다 푸바오가 어떤 아이냐면 그 시진핑 주석이 친선도모로 각 나라에 이제 판다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이바오와 러바오라는 판다를 보냈는데 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바오는 한국에서 태어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쭉 성장을 지켜봐온 그런 판다입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인기를 넘어서 중국이랑 뭐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은데 중국에서 별명이 재벌집 공주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너무 예쁨을 받고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중국인들조차도 중국에 보내지 마라. 한국에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 좀 이런 상황이고 네. 한국 팬들은 보내고 싶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상황인데 전용 사진 그 작가들이 찾아올 정도로
밴드 그런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사실은 이 친선 교류라는 이유로 동물을 주고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좀 많은 부분이고 이 얘기도 좀 할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 네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배종찬 소장이 아기 판다 같다. 설마 그 말씀 하실까 싶었어요. 네. 경악을 금치 못하실 정도네요. 네,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정치권의 멋쟁이 박원석 전 의원, 예리한 AI,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요즘에 방금 전에 우리가 스트릿 뉴스 파이트 시간에 했는데 로봇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사람보다도 더 그냥 사람을 설득하고.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로봇으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죠? 없습니다. 예. 네. 인간으로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싶습니다. 단호하시군요. 네. 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는 안 여쭤보고요. 예. 네, 우리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정치권은 양평에서 시작해서 양평으로 끝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이 있었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사업 백지화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이 사과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 군수 국민의힘 소속이죠. 어제 민주당 당사를 항의 방문했는데, 자, 민주당이 사과하면 그냥 강상면 수정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 게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국책 사업을 이런 식으로 백지화하나요? 앞으로도 그럴 건가요? 저는 다른 문제 다 차치하고 원희룡 장관의 그런 결정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타까지 통과한 1조 8천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 그것도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고 현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이기까지 했습니다. 야당이 의혹적이한 게 타당성이 없고 문제가 있다면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돼요. 그러나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할 법한 사항도 아닌 걸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한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2년 전 예타 통과할 때까지 아무 그 기존 원안에 변경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논란도 크지 않았고 지난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만 해도 논란이 없었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7월 달부터 여기에 변경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 변경은 국토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토부는 애초에 양서면이 아닌 강산면 그 대안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경제성 측면에서 비용 편익 분석에서 훨씬 더 낫다라든지 아니면 양평 국민들을 위해서 혹은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될 서울 그 동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든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야당의 그 주장에는 이런 면에서 의혹 제기는 이런 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든지 근데 그 설명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불충분하고 사실은 좀 왜 돌연 이렇게 노선을 이렇게 변경할까. 이게 애초 원안에서 미세한 변경이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미세한 변경이 아니고 아예 다른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변경이라면 그에 따르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원희룡 장관 늘공들의 정무 감각 없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다듯이 내지는 그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매지 말아야 되는데 늘공들이 잘못 판단했다는 식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반응을 했다가 공무원들의 판단 착오가 있었다. 네, 갑자기 이걸 갖다 백지화시킨다고 나왔어요. 그것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는 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은 재추진할 수 없다. 아니 세상에 국정 운영을 이렇게 감정적이고
협박조로 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지금 다들 궁금해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강상면을 요구했었더랬다. 그리고 양평 군민들도 강화 IC를 생각하면 양평에서 강상면 쪽으로 가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설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돌연 왜 백지화로 방향을 선택을 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해가지고 이 난리법석을 피우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김건희 게이트, 뭐 고속도로 게이트로 이제 커지는 것을 좀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쟁점화가 지금 더 커진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처리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강상면으로 그러니까 남한강 밑으로 그 종점을 변경하자고 했던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지금 뭐 KBS 보도나 한겨레 보도나 여기 당시에 이를테면은 주민 공청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원안 있죠. 그러니까 양서면에 있는데 그걸 직진으로 하지 말고 조금만 휘게 해가지고 강화 IC 그러니까 남한강 아래쪽에 강화 IC를 만들어서 여기는 지나게 하자. 강화가 여러 군에서 여러 면에서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 다 이게 지금 소외돼 있다라고 하니까 요거 하나만 만들자라는 얘기였지 어느 그 당시에 뭐 이를테면 간담회를 하거나 뭐 이런 거에 종점을 바꾸자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희룡 장관 쪽에서 얘기를 한 건데 좀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사실상 밝혀졌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거를 정쟁화하면은 정쟁화하고 다 정쟁화한 거를 다 국책 사업에다 뭐 중단하거나 백지화하면은 나라 마비됩니다. 뭐 정쟁이 아닌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다. 일단 뭐 이런 거 김건희 여사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가지고 이건 무책임하다라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또 대결 상황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박 의원님, 여권에서는 주민투표와 여론조사 등의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뭐 해법으로 또 출구 전략으로 지금 이 문제 해결에 여론조사 또 주민투표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좋은 선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그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고 국토부만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 뭐 기재부, 환경부 비롯해서 여러 부처가 수년간 부처 간 협의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아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변경이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하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 7월 달에 양평군이 국토부에 그 공문에 회신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안이죠. 원안에 대해서는 경제성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지금 대안으로 거론되는 강상면으로 가는 안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경제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이 더 든다. 그러면 이 안으로 이걸 변경을 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한 노선이 과연 경제적 타당성, 그러니까 BC 분석 측면에서 비용 편익 분석 측면에서 기존 안보다 나은 아니냐. 라는 걸 가지고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 지역사회 내에 합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럼 다시 한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보자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2단계에 와가지고 무슨 뭐 투표를 하자 여론조사를 하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국책사업에 이런 류의 논란이 많은데 그리고 지역 내에 이른바 이제 그 지역 이기주의가 작용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서로 어쨌든 그 국책사업 그 유치하기 위해서 갈등이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계속 그럼 이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투표하거나 여론조사하거나.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올해 5월 달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노선 수정안이 공개됐다. 그 평가 보고서 공개됐습니까? 공개 안 됐죠. 공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강상면 안이 일환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뚜렷한 근거나 명분이 된다면 이 부분을 공개하면 상당히 진화될 수 있는데. 뭐 그렇죠. 저는 그 공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왜 어쨌든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지 그러니까요. 그 경위도 상세하게 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제적 타당성에 부합하는지. 왜냐하면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98년인가 99년에 IMF 이후에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인데 이거 통과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국책 사업들이 좌절이 돼요. 지역의 수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보이는 흐름은 강상면으로 그 코스를 변경한, 그러니까 목적지를 변경한 그 안은 예타를 생략하고 가려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른 국책 사업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이거를 합리적으로 그 노선을 변경해서 재추진하려면 예타부터 다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양평군의 입장 변화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서는 양평군이 애초에는 이란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종점이 되는 원안이었는데 변경안이 더 타당하다,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이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서면하고 이제 강상면하고 지금 두 개가 있는데 2008년에 처음으로 민자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도 양서면이었고요. 그때 그거는 이제 경제성이 없다고 바로 이제 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2016년에 이거를 다시 추진을 해가지고 2017년 1월에 국토부 고속도로 5개년 개발 계획에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들어갔을 때도 양서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역대 모든 지자체 양평 군수는 다 국민의 힘이었고요. 딱 한 번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요때만 민주당이었어요. 정동혁인가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정동균. 정동균. 네. 정동균. 이분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 전에 국민의힘 계열, 그러니까 이 계열에서도 다 양서면으로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가. 그리고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강상면이 더 얘기가 더 나왔으면은 그때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국토부가 이쪽에 하고 예타를 2021년에 이제 통과를 하거든요. 2021년 4월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더 나은 대안이었으면 그때 양평군에서 얘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지금 상황 변경이 뭐가 있느냐. 민주당 출신의 정동균이라는 분이 임기가 끝나고 작년 7월에 딱 새로운 이제 그 전진선이라는 국민의힘 이분이 들어오면서 이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의 과정을 보면은 양평군에서 먼저 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획안을. 국토부에서 갑자기 찾아옵니다. 양평군을. 그러더니 변경안 좀 내봐. 그러니까 변경안을 왜 내지? 일단 내볼게요. 그래가지고 1, 2, 3안을 내가지고 그게 이제 일안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양서로 가는 거고. 기존에 아닌 양서면이고요. 일안이. 예.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내서 제출을 하니까 국토부에서 그 지금 강상면으로 가는 것만 이거를 그 안으로 올려가지고 그게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해 5월에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게 지자체장이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김선교 의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분이 양평 군수를 했었고, 근데 이분한테 지금 원희룡 장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이제 주장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그거를 지역 주민 100명 있는 데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합리적인 아니었으면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이 역사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방송이었나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6번 국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6번 국도랑 가장 가까운 곳에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또 하나는 서울 주민들도 이용을 하는데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주민들이 수도권에 오는 사람들도 엄청 막히는데 일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물머리 이 양수리의 이 양수대교 여기에 이제 정체를 해소하는 게 가장 1번의 목표였고 그거는 역대 모든 그게 뭐 양평군청의 모든 그 기본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도로 교통 정책적으로 보면 양서면으로 가는 것이 교통량 등을 감안할 때 타당했다고 봤던 것이군요. 그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예를테면은 뭐 경제성 평가를 하니까 밑으로 가는 게 더 낫다. 뭐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와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땅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게이트라고 역공에 나서고 있는데요. 박원석 전 의원이 이제 의정 국회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이게 정말 이권과 관련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 뒤늦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여기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들어간 게 작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타가 다 통과된 다음에 그 계획이 다 확정된 뒤에 그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오히려 땅을 비싸게 샀으면 비싸게 샀지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큰 차익을 누릴 뭐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정동균 전 군수는 뭐 올해 여기 사신 분이래요. 그 대대손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이 좀 한 3,000평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동균 전 양평 군수의 땅은 원안인 양서면 근처에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거기 네네. 근처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문제였다면 그 당시부터 사실은 이 논란이 제기됐어야 되는데 이런 논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노선에 관해서 예타를 통과한 건 2년 전이지만 도로가 이렇게 날 거다라고 확정된 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분이 군수하기도 전에 확정된 사실상 그 노선으로 인해서 이분이 이익을 본다 때문에 이건 민주당 게이트다. 이거는 굉장한 사실은 논리 비약의 물타기고. 그렇다면 국민이 이미 이러는 것은 아니고 뭐 김건희 여사 땅 얘기 나오니까 그거 물타기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제대로 반박이나 그 해명이 안 되니까 한쪽에서는 이걸 아예 백지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찾다가 이걸 물타기 할 수 있는 논리들을 찾아내 가지고 정쟁을 키우고 있는 건데 그 양평 군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사안을 다시 이거를 이번에 백지화하고 이란보다 이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민 갈등을 지금 엄청나게 부추기고 있는데 지금 양평 군내에 현수막 대전이 붙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안을 지지하는 현수막과 지금 양평군을 중심으로 해서 대안을 지지하는 현수막 그리고 한쪽에서는 단식 농성하고 한쪽에서는 뭐 민주당 찾아와 가지고 민주당이 사과하라 이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의 저는 정치를 하는 거라고 보고 양평 군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 안이 나쁜 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설사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건 애초에 도로 건설의 목적인 6번 국도 정체 해소하고는 사업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 예타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번 국도 정체 해소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B 씨가 비용 편익이 1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된 거거든요. 0.5를 간신히 넘어서서 사업 목적이 달라지면은 이 예타를 다시 해야죠. 기재부의 예타가 다시 돼야 하는 사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산 거는 2021년 4월에 샀어요. 그러니까 강하면에 이제 근데 땅이 189평입니다. 김건희 일가는 10,000평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지금 그 김부겸의 189평 때문에 그러면은 강화 IC를 만들자고 주장을 했다라고 지금 이게 조선일보가 쓴 건데. 김부겸 전 총리 쪽에서는 뭐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 뭐 나온 게 없어.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좀 그 수도권 근처에서 좀 전원 주택으로 이제 살겠다라는 거고 실제 건물은 60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거대한 뭐 IC를 만들려고 지금 민주당이 했다라고 지금 이게 물타기라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정동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래서 이거를 노선을 바꾸기 위해서 비합리적으로 했다라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08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한 번도 양서면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택 뭐 땅이 있는 것도 양서면 연에 5,000면입니다. 그러니까 면도 달라요 심지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심지어 직선으로 도로도 없어요. 산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이렇게 물타기를 조선일보가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좀 적당히 하나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공통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복잡한 사안이고 바로 수습이 되기도 쉽지 않은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으로 결정했다. 백지화, 전면 백지화를 하겠다. 이런 대처가 나온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단독으로 결정했다면 진짜 장관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죠. 대통령 공약사항을 다른 타부처 협의까지 다 끝난 1조 8천억 원의 예산이 계획돼 있는 이 사업을 장관이 저렇게 들러엎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법적인 문제도 저는 발생할 거라고 보고 저건 명백한 장관 탄핵 사유가 되죠.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대통령실과 협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정협의나 부처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급하게 어쨌든 취소하느라고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 저런 걸 발표할 수가 없어요. 저 사업의 성격상. 거기에다가 이제 원희룡 장관의 스타일이 한몫 더 해졌겠죠.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그 오히려 이 논란만 더 키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이게 지금 양평군에만 내년 총선에 선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경기 전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국 선거죠. 미칠 만한 이게 이슈입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가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주초에 공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으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직전 조사보다는 2.9%포인트가 하락한 39.1%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정치 논리를 가지고 계속 무슨 야당에 사과하라 그 뭐 야당에 먹히지도 않을 얘기고요. 네. 좀 있으면 이제 국토위 이 회의가 열려서 이에 대한 업무 보고를 통해서 또 공방이 이루어질 텐데 저는 그런 류의 정치 논리 배제하고 노선 변경을 해야 되겠다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동안에 국토부와 양평군 사이에 여러 공문이 오갔을 거 아닙니까? 그거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지역 내에 소모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비생산적인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는 원희룡 장관이 네. 저렇게 가볍게 처신한 거에 대해서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 의원님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전 네. 장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 만약에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한다면 언제쯤 결과는 나오게 될까요? 그 몇 년 걸리죠. 금방 안 나옵니다. 2년 보통 2년 걸리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거를 이제 총선 전략으로 생각했다라면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양평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지금 역대 모두 다 87년 이후로는 다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 계열이에요. 그리고 군수도 아까 전에 정동균 한 명 빼놓고는 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강남보다도 더 여기가 열성적 지지를 하는 데다 이런 경기 데예요. 북부죠. 네. 예, 이런 데예요. 여론조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9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데일리 리서치가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네. 내일 당장 국회의원 선거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한테 찍겠냐. 47.6%가 민주당, 국민의힘은 29.6입니다. 경기도 지역이네요. 예, 이게 네. 지금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평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평 하나 원래 굳은 자인 양평 하나 얻으려고 하고 경기도 다 내줄 겁니까? 국민의힘. 이게 요거는 다른 여론조사지만 요것도 하나 소개시켜줘. 폴리뉴스가 네. 에브리 CNR 의뢰로 6월 26일부터 27일 경기 지역 유권자 8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이거는 네. 이제 터지기 전이죠. 그때는 민주당 44.8, 국민의힘 35. 이때도 민주당한테 밀렸는데 지금 격차가 확 벌어졌어요. 지금. 뭐 다른 조사긴 하지만 다른 조사긴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네. 감안을 하셔야 되지만은 지금 이거가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여론이 경기도 내에 다 안 좋다라는 거예요. 수도권 여론이.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완전 오판했다 지금. 네. 박 의원님 보시기에 앞으로 이게 계속 당분간 지속될 텐데 지금 어떤 사안이 가장 크게 불거질 수 있는 불씨 쟁점이라고 보시는지요? 양평 관련해서요. 아니 저는 이 사안을 가지고 논쟁을 더 오래 하는 게 과연 좋은 거냐.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가하냐. 국정이 그렇게 한가하냐.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또 야당은 야당대로 어쨌든 김건희 여사라는 어떻게 보면 정권의 약한 고리 문제를 잡았기 때문에 공세를 취할 텐데 더 문제는 야당의 공세보다 여당의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예요. 여당이 그거를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받은 거예요. 갑자기 백지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오히려 정쟁을 더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스스로 그 결자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백지화 문제는 경솔했다는 거 인정하고 다만 노선 변경과 관련돼서 이런 근거가 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지금부터.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타 다시 하겠다 이렇게 수습을 해 들어가야지 이걸 가지고서 뭐 공방해봐야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네. 오히려 양평 국민들만 굉장히 피곤해지고 국민들만 피곤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일 에디터는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제일 민감해질 수 있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관련 사안은 뭘까요? 뭐 이미 뭐 더 민감해질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야당이 이제 그냥 가짜뉴스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순간 그러면은 이거를 이를테면은 백지화한 것도 원희룡 장관이고 이거 바꾼 것도 원희룡 장관이고 땅은 김건희 여사가 있고 근데 왜 이거를 야당한테 책임을 떠넘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가 땅 10,000평이 있는데 거기에 고속도로 종점이나 분기점이 생기면은 문제 제기 안 할 건가요? 그러니까 상식에 맞춰서 해야죠.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다. 별로 그런 거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저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굉장히 웃겨요. 여야가 잘 합의해가지고 해라.
이게 여야가 합의할 문제입니까? 이거는 행정부의 일이에요. 행정부가 결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까 국토부가 주관하고 대통령이 이거는 개입을 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여야가 지금 뭐 정쟁해 버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왜 여야가 합의해서 하라고 처리하라고 안 합니까? 그런 거는 맘대로 하면서 이거는 또 여야가 합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지금 뒷짐지는 건데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조금 전에 이 김준일 에디터가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염수 관련해서 관련 주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분께 이 질문만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간자 앞 집회, 국제원자력기구 일본 지사 항의 방문, 일본 사회민주당 의원 면담 등을 진행하는데, 자, 일본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 어떤 성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준일 에디터께서는요. 일본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일본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야당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알리바이가 없어져요. 이러면은 이게 너희도 다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WTO 제소하면은 지금 이미 빨리 수입 재개하라고 지금 한국 정부 요청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막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 IAEA 보고서는 일본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국제 영향평가, 주변국의 영향평가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전적으로 지지하기 힘들다라고 이미 말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에 대해서 WTO에 가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100% 거의 전문가들은 무조건 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약속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키려면은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방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데, 자칫 뭐 외교 마찰 또는 정부와 다른 입장을 굳이 외국에 나가서까지 표출해야 되느냐, 이런 뭐 우려나 또 입장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야 막론하고 정부가 같은 입장만 얘기해야 된다는 게 외교는 아니죠.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정부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나요? 저는 외교적으로 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국익인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저렇게 정화를 한다지만 방류하는 걸 동의해서 우리에게 얻을 국익이 뭐가 있죠? 김준일 기자가 얘기했듯이 WTO에 나중에 가면 이게 큰 명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후쿠시마산 걱정되는 수입 농산물, 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불가피하게 개방하게 될 거라고 봐요. 일본이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WTO에 제소 안 가겠다라고 할까요? 과연 일본은 그런 이웃이 아니라는 걸 이미 확인했고, 나중에 가서 일본의 뒤통수 맞고서 그때 가서 뭐라고 그 얘기하려는지 저는 걱정이 되고요. 야당에 저런 게 실효성은 없을 겁니다. 일본은 자기 주권 사항이라고 할 거예요. 다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내 우려를 전달하는 거고, 일본 내에 지금 정치권과 시민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일 양국의 정치권 시민사회에 이 문제를 우려하는 뭐 국제적 연대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없긴 한데 이 질문은 박원석 전 의원께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10월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박원석 전 의원께서 금태섭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이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배경 짧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확정한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지금처럼 그 여야가 이렇게 퇴행적인 정치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좀 참신한 제3의 후보가 나와서 지금 10월에 열리는 유일한 재보궐선거, 전국에서 총선 앞두고서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선전한다면 대한민국 정치 구도에 혹은 정치 지형의 경종을 올리고 삼지대가 정치 세력화하는데 조직적으로 큰 힘이 되지 않겠냐라는 데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건 있습니다. 아직 뭐 후보를 물색했다거나 선거 지원을 확정했다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여야 모두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지금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앞두고서 이게 선거 판도에 특히 수도권 선거 판도에 가늠제가 될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선거여서 여당 일각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자 아예 지면은 데미지가 크니까 뭐 이런 논의도 나오고 야당도 중앙당이 전략 공천하는 걸로 아마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삼지대 후보가 나와서 그 기존의 여야 구도와는 다른 구도를 만든다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제3지대의 선택지를 마련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석이조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는 KBS 더 라이브 네. 출연한 모습도 뵀는데 그때도 이 노란 재킷을 입고 나오셨던 것 그죠? 그랬군요. 제가 몇 개가 없어서 돌려 입기를. 네. 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네. 저도 유니폼이니까요. 네. 예.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겠다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하면서도 이 말씀 드렸는데 집속탄이 뭐고 왜 그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자, 집속탄 하면은 사실 폭탄 하나가 떨어뜨리면 이게 이제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니고 이게 공중에서 이게 탁 열리면서 안에 그러니까 자탄이라고 하죠. 작은 폭탄들이 보통 이제 큰 폭탄 하나 안에 88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걸 집속탄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위쪽에서 이렇게 확 하고 수십 개가 퍼지다 보니까 피해 범위도 워낙 넓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 피해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인도적인 무기다. 사실 무기 자체가 다 비인도적인데 인명 살상의 어떤 피해가 더 크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월남전에 베트남전에서 네이팜탄이 문제됐던 것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악마의 무기, 강철비 이런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한데 7일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집속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가 탄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155mm 포탄을 충분히 생산할 때까지만 집속탄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전제 조건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건 다 그냥 핑계에 불과하고 어쨌든 집속탄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소련이 처음 개발을 했고 미국도 베트남전하고 걸프전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민간인 피해가 뭐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지니까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한 40% 정도가 불발탄이래요. 그러면 땅 속에 이렇게 박힌 상태에서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마치 지뢰가 터지듯이 민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들이 터져서 피해를 보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 피해자의 3분의 1 정도가 어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2008년도에 이거 생산도 하지 말고 사용도 하지 말자라는 집속탄 금지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23개 나라가 가입을 해서 현재는 집속탄의 99%가 폐기가 된 상태인데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미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전쟁이라는 게 전쟁 과정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이 명분이 있느냐, 이 전쟁이 일어날 만한 명분이 있었느냐. 두 번째, 전쟁의 과정에서 혹여라도 비인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이게 국제전쟁법에서 크게 따지는 두 가지거든요. 네. 이 집속탄 사용은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맹국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뭐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스페인도 접속탄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을 해칠 수 있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UN 측에서도 국제 앰네스티 등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게 참 궁색한 변명을 내나요. 불발률이 40%
2%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제공할 집속탄의 불발률은 2.5%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공할 위력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그 지원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게 도덕적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아예 이거 3차 대전 하자는 거냐라는 식으로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측은 어떠냐. 아주 시기적절한 지원이다라고 환영을 하네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우리 러시아 본토에는 사용 안 하고요. 우리 땅 중에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곳을 되찾는 데만 사용을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의도적이진 않지만 저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들은 못 쓰게 하는 거잖아요. 무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간의 의도가 완벽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과신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테스 형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무기를 앞다투어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미국의 이 결정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지 이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희망하는 나토 가입은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네요. 이 나토 가입이 우크라이나한테는 희망 고문 같은 거예요.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명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토가 계속해서 동진을 해와서 러시아를 위협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러시아를 둘러싸고 있고 그렇죠. 우리의 가까운 나라인 우크라이나마저도 나토국이 되면 우리의 적성국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사실은 러시아도 그렇고 서방 국가도 그렇고 깊은 속내에는 그냥 중간에 절충점으로 좀 놔두고 싶은데 다만 우크라이나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친러시아 정권이었으면 좋겠고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친서방 정권이 들어섰으면 좋겠고 늘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바라봐 왔죠. 자, 이번에도 그 지난해 2월에 러시아가 침공을 하자마자 우크라이나가 겉봐라. 우리가 나토였으면 러시아가 침공을 했겠느냐. 빨리 나토 가입을 시켜달라. 신속 절차 밟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토 측에서는 그게 자칫 러시아를 더 자극해서 확전의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자, 지난달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나토 가입 장벽을 완화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우리가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나토 가입 장벽을 낮추진 않을 거야.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9일날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혹시라도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회원국 만장일치 안 됐다. 그리고 민주화라든지 일부 다른 이슈 등 충족해야 할 다른 필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을 시켜줄 수 없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왔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A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일단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 예전에 그 냉전 체제 때 러시아의 위성 국가였던 나라들이라든지 또는 발트 3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나라가 될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우려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빨리 나토에 가입시켜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의 마음과 미국의 마음이 다른 곳도 발견이 되네요. 자, 중국으로 가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또 이제 나토국하고는 또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을 텐데 중국이 다음 달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상당히 중요한 그 산업과 관련된 원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출을 통제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우리의 나라도 상당한 또 이게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으로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을 상당히 많이 수입하는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예. 일단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상무부가 갈륨과 게르마늄 그리고 이 금속의 화학 물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3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게르마늄, 갈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첨단 어떤 물품들 있잖아요. 네. 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 LED 뭐 이런 것들까지 뭐 태양용 전지 사실 다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전 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량의 80%를 와. 중국이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거의 히토류급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좀 굉장히 필요하지만 아무 나라에서나 생산할 수 없는 광물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제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을 유발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중국에만 이것들이 다 묻혀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걸 개발하는 과정의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어떤 네. 노동의 문제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들은 좀 포기를 했다가 중국은 그런 것 뭐 공산당 일당 독재 나라니까 이걸 계속 해왔다 보니까 기술력이라든지 자본력에서 사실은 다른 나라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가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맞대응의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린 미국하고 달라. 왜냐하면 우리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한테도 미리 얘기했거든. 저희 이거 수출 통제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달라.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반도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자유무역을 훼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 미국이 하는 일과 중국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다른 거니까 동일선상에 놓지 마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네. 정말 다른 건지는 모르겠고요.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네. 중국을 방문한 상태인데 그렇죠. 시진핑을 만날지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 됐는데 못 만났죠. 못 만났다고요? 예, 그 지난달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시 주석을 만났죠. 만나긴 만났어요. 예, 자 이번에 옐런 장관은 시진핑 그 3기의 경제부 지도자들을 거의 대부분 다 만났어요. 리창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다 만났는데 시 주석은 결국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 옐런 장관이 계속해서 만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미국은 중국을 아예 배제하는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양국의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요. 자, 중국의 입장은 어떠냐? 아우 좋아. 니들 말은 항상 번지르르 해. 근데 제발 행동 좀 해. 왜냐하면 트럼프 시절에 부과된 고유열 관세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번에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이 나라들 똘똘 모아가지고 반중국, 반도체 통제하는 거. 아니 그거부터 철회를 해야지 우리가 니들 말을 믿을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 수출 제한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도 고려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구체적인 합의라든지 돌파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이 경제적 긴장 완화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순에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가 또 방중할 예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미국 민주당 정부가 상당히 중국에 좀 애를 쓰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